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스 시즌 3 171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근처에 청춘벨트가 생기길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반갑고요. 격하게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언제나 응원합니다. 쫄지마. 힘내세요. 김용균 교수님 다시 뉴욕타임즈 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었던 얼굴이고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원조 시사대지와 그리고 임시라고 해야 되나? 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임시 및 간이 및 새싹 혹은 대행 및 대행 및 대체 및 템포러리 대지가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돼지도 아닌데. 뭐 알고 보면. 변비가 좀 있으시구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직 원조 대지는 멘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버티지 않고 나오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즘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수염을 기르는 이유는 원래 살이 쭉쭉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염과 머리를 길러서 나인 척 해가지고 사람들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으나 사실 살이 다시 찌고 있는 관계로 하여튼 원조 돼지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인사해.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뭐 구만리를 거쳐서 왔습니다. 예. 소개 멘붕이라고. 세계 최초의 영문 아호 MB 김용민입니다. 예. 멘탈 붕괴, 멘붕에서 MB 김용민입니다. 요즘 그래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거의 정상에 가깝다가 오전과 저녁 해가 질 무렵 햇빛이 나오지 않을 때 광합성이 안 되는 시간에는 다시 멘붕으로 왔다 갔다. 다행히는 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김외연 기자가 이때까지 한 2달 가까이 한 멘트 중에 그나마 가장 재밌었어요. 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큰 멘트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소의 웃음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바이고요.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 광고부터. 책 한 권 소개해야 되는데 협찬 멘트는 소개 말이 없네? 있구나, 이거. 야, 니 오랜만에 원조 해봐. 저걸로 해, 조현호로. 조현호.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전 경찰청장이지. 전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조현호 청장이 말이죠. 퇴임 이후에 경찰청장 할 때보다도 더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두하느라고? 아니, 학교 강의 다니느라고 그랬다는데. 예. 조현호 청장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학교에서 너를 불렀을까요? 부르면 잘 안 오니까 대신 부른 거야. 그런가? 예.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가졌으니 세금 좀 더 내게 해달라고 부자들이 아우성치는 이런 지옥 같은 세상. 거지 같은 세상인데. 예.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우리는 집을 가질 수 없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중산층이 될 기회란 주어지지 않았다. 침묵하는 경제학자들이여 당장 무릎 꿇고 우리에게 용서를 빌어라. 부자들에게 속고 경제학자들에게 놀아난 99% 서민들의 억울한 현실. 1% 부자들이 세상에 이게 아주 굉장히 좀 제가 충격을 받은 그런 카피 문구인데 1% 부자들은 이 책이 세상에 출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1% 부자들한테 물어보고 멘트를 쓴 거야? 그러니까 1% 부자들은 이 책이 세상에 출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신뢰가 확 떨어집니다. 바이 누구라고 하든가 없어. 예. 응? 이 마케팅
부서에서 만들어낸 말인 것 같은데. 예. 자, 1% 부자와 불량한 경제학자들이 빚어낸 승부 조작의 진실을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이 책에 담았습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낸 책입니다. 네, 지은이가 금융 저널리스트래요. 스튜어트 랜슬리. 난 처음 들어봤는데. 그 동생이 스튜어트 리틀이라고. 광합성이 부족해. 광합성이 부족해. 야외에서 해야 되겠다. 야외에서. 아, 그래. 자, 방청사연. 방청사연은 이제 야단 반장으로 승진하신. 아, 제가 하는 거예요? 부반장이었는데. 반장은 없는 사이에 네. 앞에 두 분이 한 칸씩 올라가는 바람에 네. 억지로 끌려간 거죠. 아, 그래요? 저는 겸손을 가장한 자기 자랑. 자기 아니, 자랑. 임시로. 그동안 자리도 비워놓고 있다가 어제부터 옮기셨죠, 실제로. 반장 자리로. 하겠습니다. 유아무개님과 그의 남자친구. 오빠는 뉴욕타임즈를 보면서 일하는 제 모습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야. 뭘 보고 있었어도 반했다고 했을 거야. 누굽니까? 일단. 안 오셨어. 알았어. 이 빵꾸낸 팀이군요, 이분. 네. 단체팀 하나 빵꾸를 냈는데 이 팀이 가봐. 어떻게 읽어요, 말아요? 그냥 결론으로 가죠. 뉴욕타임스 방청을 필두로 혹시나 해이해졌을지 모를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오고. 안 왔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된 상태야, 지금. 예. 자, 그러면 이제 간이 되지. 또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이명박이 싼다. 이거는 노래 음율에 맞춰 불러주세요. 그렇지. 이거네. 창밖을 보라 그거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이명박이 싼다. 작년 겨울 초등학교 2학년생이 우리 조카가 매일 부르던 노래입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부모 아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조카가 신기해서 물어보니 이명박은 대통령이고 친구들이 불러서 알게 된 노래라고 하더군요. 예전부터 아이들 입에서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은유적, 희화적 노래가 불려지면 그 임금과 나라는 끝무렵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뉴욕타임스 방청하며 정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실을 접하고 싶습니다. 정아무개 씨. 그러니까 이명박. 진짜요. 진짜요? 놀이터에서 많이 들리곤 했습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이명박이 산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애들이. 그 다음 가사 궁금하네. 닦아주러 갔었는지. 그 북한을 말 안 듣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언니한테는 각하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들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내가 물어볼 때 답해. 지금 타이밍 감각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때 답해라. 자. 아, 그리고 저희가 두 코너를 한 코너로 줄인 이유는 제작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제작진이 말해달래요. 그러나 제작비도 다소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제작비는 줄었죠. 당연히. 출연료가 줄었으니까. 일단 내가 빠졌고. 그러니까 아니, 이 이게 선행 인사들 얼마 받아요? 여기 출연해가지고. 아, 내가 물어볼 때 답해. 아니면 1부, 2부로 나눴었는데. SBS는 5,000원 받아요. 시간당? 응. 오, 우리는 많이 주네. 그래요? 아니, SBS는 걔네 그게 본업이잖아요. 나는 신문 만드는 게 본업이고. 아니, SBS 라디오잖아, 그리고. 그 라디오. 그리고 고정이고. 고정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왜 해, 지금. 물어볼 때 답하라니까. 어쨌든, 줄인 이유는, 사실은 또 김용민이 빠지면서부터 코너들이 있었는데, 코너들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만하고 늘어져가지고 압축해서 긴장감 있게 하자고 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와 또 실제로는 제작비를 줄이시더라고요. 아니, 그 결과 제작비가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전혀 넣지 않고 나중에 봤더니 제작비가 줄었네. 이렇게 그것 됐을 때문에 거예요. 출연료를 올린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랬다면 제가 적극 환영하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쭉 집어넣어가지고 쭉쭉쭉 현안들을 짚어보고 아마 이제 우리 원래 원조 시대대지가 멘붕에서 회복되면 과거의 코너들도 좀 이렇게 다시 살리고 또 저쪽에 앉고 김혜연 기자는 이쪽에 앉고 그래서 그건 지금 보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지? 내가 물어볼 때 답하라고. 한 번도 지금까지 시작한 일에 이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다 알아 사람들도 그 얘기는. 하니까. 예. 자 그러면은 1번이 그거야. 네. 최근 근황. 최근 근황은 일단 멘붕이고요. 회복기에 들어섰다. 예. 그러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한 계획이 뭐냐면 저희 녹음실을 벙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 저희 셋 다 매일 오거든요. 다만 시간은 들쑥날쑥해요. 하지만 꼭 하루에 한 번은 가자. 근데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왜 10시 반까지냐? 11시에는 장사를 시작해요. 그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 왜냐하면 본인이 교회를 가기가 힘들어졌어요. 요즘. 김용민 원래 평생 다니던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출마했을 때 와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줬는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문제 삼은 거예요. 그지? 그렇죠. 조용히 있어. 기독교 단체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은 그냥 출마해서 기도를 해줬을 뿐이고 소위 이 파물이 덕담 같은 거죠. 그렇죠. 파물이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그래서 본인이 피해가 될까봐 본인의 교회를 못 가요. 이제 게다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려고. 인터넷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를 하잖아요. 들어갔더니 그 교회 예배에서 자기 욕을 하더래요. 그거 알아요? 대형 교회. 그 문제 있는 교회들에서 낙검수 어록 책 알아요. 책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사실 선거법 위반인데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여하간 일단 해보기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꺼버렸어.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교회를 언젠가 한번 해보겠다. 한국 기독교가 애초에 이 성경적 기독교 정신에서 너무 멀리 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금을 거두지 않고 또 기존의 그 예배 형식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예배 형식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그 형식도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그 대중가요도 부를 것이다.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물어볼 테니까. 내가 왜 나왔지 오늘?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졸릴 거예요. 대중가요 중에도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사와 운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대중가요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중가요도 부를 수 있고 물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지금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는? 안 대중가요를? 부르죠 절대 대중가요는. 심지어는 드럼 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좀 그렇죠. 진짜로 굉장히 이단적이고 타락한 걸로 보는데 악기인데. 근데 사람을 흥분시킨다고 그러는 과거 자료나 이렇게 음악사적으로 짚어보면은 드럼이 흑인 교회에서 시작된 건데 흑인 교회에서 시작된 건데 그리고 막 대중음악에서 막 쓰이고 이러니까 그게 저 사탄의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 사탄이 드럼을 만들었겠어 처음에. 어쨌든 그렇기도 하고. 예배는 누가 모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가 없는. 목사님이 없고. 원시교회적. 그렇죠. 공동체에 가깝게 평신도의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헌금도 없고 헌금을 만약에 걷는다면 목적을 두고 이 헌금은 이번에는 이런 목적으로 쓸 목적이니 예정이니 이번에는 걷겠다. 평소에는 헌금이 없고 그리고 찬송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성경 구절과 관련된 어떤 경험담을 서로 나누고 기도의 형식도 달리하고 그런 걸 시작해 보겠다고 그게 이제 그 김용민 멘붕 탈출의 첫 번째 기획이에요. 힐링 캠프네요.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당신도 내가 말이 시킬 때 말을 시킬 때란 말이야. 나 가만히 있잖아.
처음으로 했어요. 지난주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서 찾아왔어요. 20여 분, 20여 분이 찾아왔는데 그중에 16분이 교회를 평소에 안 가본 사람이에요. 18분. 18사람이. 네. 그런데 교회를 평소에 안 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싶다거나 네. 믿을 만한 누군가한테 종교적 체험을 나누고 싶다거나 신앙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평생 한 번도 교회를 안 간 18명이 온 거야.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는 뜻을 밝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젊은 목사님들 중에.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갈지 모르겠는데. 총수도 가세요? 아니요. 저는 카페 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갑니다. 커피 팔러. 그때 그렇게 시작했고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잘 되길 바라고. 네. 그래서 목사님도 없고 또 헌금 걷는 것도 없고 또 건축 헌금도 없고. 당연하죠. 그 벙커원에서 다 할 거기 때문에 오물세, 전기세, 수도세, 세금은 아니죠. 하여튼 준조세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 우리 김어준 전 성도가 다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로 임명됐어요. 탕자 장로. 탕자 장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탕자. 근데 뭐 기왕 공동체, 뭐 새로운 공동체로 꾸릴 것 같은 뭐 장로 이런 직함도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참석하지 않는 탕자 장로고 주진이도 임명돼서 사탄 장로로. 그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신급이라고 하죠. 집사고 뭐 안수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거 없이 다 절대자 신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신의 자녀, 제자, 또 똑같은 죄인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위치를 동등하게 만들자. 하여튼 그래서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혹은 평소 예전에 교인이었는데 왜 한국 기독교 행태 중에 정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진짜.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저는 탕자예요. 저는 탕자인데, 근데 거기서 보면 건축원금 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 어릴 때 하도 건축원금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 건축원금이란 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건축원금을 내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여튼 거기에 실망했던 사람들 또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그 장례식이나 이럴 때 꼭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천국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 유가족들 막 슬퍼하고. 어떻게 하냐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장례 예배 보러 그러나 그거 하여튼 와가지고 이렇게 뭐 관을 입관하거나 그럴 때 마지막 예배할 때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그걸. 그래서 우리 김총수가 지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막, 유가족들이 그냥 슬퍼하시는데, 기뻐하라고. 왜 화를 내는 거야, 목소리. 왜 우냐고. 천국 갔는데, 기뻐해야지. 계속 그러는 거야. 이 형님이 뒤에 가서 담배를 피우다, 너무 듣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탁 던지고 가가지고, 모자를 기다 대고, 기뻐하라고?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고.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얘기해줬지, 나중에. 어떤 날.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세요? 누구? 사람은 익명으로 하고 네. 이제 뭐 법안 가지고 똑같기만 해봐라. 법안 가지고 싸움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시 한나라당 의원 한 명이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 한 명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XXXX 그와 유사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은 못하고 성질은 나고 막 아마 펑펑 울어버렸던. 그 얘기 들었다고? 그럼 폭로를 해야지. 폭로했잖아, 여기다 대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중계 막 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냐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랬어야 하는데. 그냥 일단 목사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얼굴이 굳어졌죠. 설교를 멈추셨어요. 그 봐요. 그분도 넌 지옥 갈 거야 그 얘기 안 하고 설교를 그냥 멈추잖아요. 너무 황당하니까. 설교를 멈추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양반, 그러니까 어쨌든 유가족들이 있고 주인공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항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난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신의 관점엔 그럴 수 있다고 쳐. 하지만 우리 그냥 평범한 인간들이잖아. 응? 인간의 슬픔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어디 책에 썼어요? 나 왜 알고 있는 얘기지? 언제 얘가 얘기했나? 어디서 또 얘기했어. 어디 기독교 월간지에다가 김어준이 교회 안 나가니 쓴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 월간지를 읽지는 않는데 어디서 봤어? 하여튼 내가 그거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했어, 인간적으로. 그래서 조용히 말을 했지. 이 새끼 입을 통해서 세상이 알려서 그 사람은 나밖에 몰랐었는데.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멘붕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통합진보당이네. 아니 현안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현안 뉴스 들어가기 전에 뭐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번 그냥 쭉 그냥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정리하는 뭐 그런 건데요. 잘 정리 못하게만 해봐라. 아 왜 내 후배 갈고요? 아니 빨리 용민을 저기 앉혀야 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이 지금 유파멸파 확산 중인데요. 오늘 통합진보당 전국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당내 경선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까지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권파 쪽에서는 특위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비례대표 사퇴는 당원 총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비당권파 쪽은 특위는 이번 보고서의 허술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조사를 하고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법이 다르네요. 상황 인식도 약간 다른 거죠. 일단 뭐 저 다 할게요, 준비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양당 원내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죠. 일단 원내대표는 양쪽 다 뽑혔는데 새누리당은 10일 이제 4선의 이항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그리고 3선의 진영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경우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서 이 두 분이 함께 당선이 된 건데요. 민주통합당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4일에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상태입니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4.11 총선으로 꾸려지는 19대 국회 개원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항구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박계로 꼽히고 있고 오는 15일 전당대회에서도 지금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역시 친박 성향의 황우여 전 원내대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이 전부 친박당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뭐 각종 인터뷰에서 진정한 이박 합의를 이루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박 합의라면 이한구 박지원.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해찬 박지원 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 틀이었는데 이제 말을 틀어놓으신 거죠 이렇게. 흔히 말하기를 박지원, 이항구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강성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항구 의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글쎄 그 MB한테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친박이라고 딱히 구분하기에도 애매한 점도 있고. 뭐 물론 이명박보다는 박근혜 가깝긴 하지만. 뭐 몇 개 더 하려다가 이제 하나만 더 준비했는데 조현호 전 경찰청장 얘기인데요. 어제 9일 검찰에 출석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현호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 이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현호 전 청장을 상대로 차명 계좌에 대한 발언을 한 경위와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지를 캐물었다고 하고요. 귀가하던 조 전 청장은 취재진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문제의 차명 계좌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의 종편 방송사인 채널A가 어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대검 중수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발견된 돈의 정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의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생활비 200만 원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라고 하는 게 그거 200만 불 아니고? 근데 그 돈이 뭐 이 조현호 전 청장이 한 거다 이렇게 뭐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대검 중수부에서는 그런 걸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야 그렇다면은 200만 원도 뒤졌어? 전우용이라는 역사학자분이 계신데 200만 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런 식이라면 비서 계좌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환산하면 이상득 같은 경우 350번 뛰어내렸어요.
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히 좋은 비유는 아니네요. 밖에도 뭐 MBC 노조 파업 100일이 있었고 프랑스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뭐 저축은행 아니, 관련해서 진짜 MBC 노조 파업을 비롯해서 이 언론사 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한구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뭐 아직 나온 게 없네. 정치 파업이다,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죠. 아,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해야 되지, 당연히. 이게 해법을 이한구 차원에서 마련하기란 여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이 사태를 어떻게 좀 풀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당연히 풀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들한테 철저히 유리한 국면인데 현재 풀 이유가 없죠. 네. 자, 그럼 통합진보당 이 얘기 하기 전에 오늘도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지하철에서 한 여대생을 성희롱한 그런 할아버지 그 사진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거기다가 김용민의 큰아버지다. 큰아버지다. 댓글로 아주 그냥 유시민 장관이 말했듯이 심하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 씹는 건 거의 국민 레포츠다. 근데 내가 이게 진짜 나도 여기로부터 이 영향을 받은 것이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순간 속으로 진짜 큰아버지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거를 직접 못 보고 있다가 김용민 선배 트위터에서 봤어요. 보고는 이제 해명을 달아놓은 게 저는 큰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니 숨겨둔 큰아버지. 계셨는데 1960년에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거죠. 이런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었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하는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고. 자, 그럼 통합진보당 진보의 미래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오늘 합의를 통해서 뭐가 좀 진전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고 있는 거 운영위원회에 있는데 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뭔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12일에 열리는 중앙위원회 안건을 결정하는 이 회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논의하자라고. 네. 그렇죠. 안건 올리는 걸 네, 결정하라. 일단 채택된 게 특위를 구성하자. 그거는 조사 잘하는 특위를 결정인 구성하자.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안건이 더 있었는데 뭐 비상대책위원장 추천의 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결과는 아직 못 보고 지금 녹화를 들어왔습니다. 그 조사특위 같은 경우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좀 의견이 달라요. 관점이 이제 흐름으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진상조사위원회 조준호 위원장이 한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두 번째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당의 대표단이 의결을 결정을 해서 조사위가 꾸려졌고 그러니까 당의 공식 기구인 조사위원회가 발표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걸 참으로 두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에서 현장 투표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 의혹이 있다. 주어는 없지만 누가 그랬다. 어떤 세력이 그랬다. 그건 없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쫙 나가죠.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 진보당이. 첫 번째 페이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정희 대표도 그 하루 이틀 사이에는 이거 정말 심각한가 보다. 사퇴하고 뭐 그렇게 가는 게 맞나 보다 해서 밤에 이렇게 가장 무거운 책을 지겠다고 했죠. 그때는 처음에는. 보니까 이게 허점들이 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 주도로 사례 몇 군데를 찍어서 확인해봤죠.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과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니까 우리 같이 공청회를 해보자. 이거는 실체적 진실이 우선 중요하다. 책임은 나중에 그 무게만큼 지면 되는 거 아니냐. 대표단은 이 부실과 일부 현장 투표에서 부정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비례대표 순위를 바꾸는데 대표단이 독립적인 기구인 선관위에 얘기를 하고 그게 바뀌게 됐던 게 월권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물어달라. 당기위원회 나를 제소하라. 이정희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에는 이정희 대표와 유시민 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죠. 네. 그래서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참여계 후보와 노동계 후보가 있었는데
유시민 대표가 노동계 후보한테 참여 후보를 설득해 양보한 사건이죠. 네. 내용으로 보자면. 그렇죠. 선관위에서는 그 당시에 투표가 부실하다 또는 뭐 부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런 선관위가 독립적 결론을 내렸는데도 그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대표들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사자를 불러서 저는 이거는 뭐 부정이나 또는 의혹의 수준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라 보긴 하나 이정희 대표가 이제 스스로 어디서부터 일을 꼬였는지 되짚어가는 과정에 자기가 자기 고백을 한 거지. 네. 이런 문제들이 다 누적된 게 아니냐고. 그게 이제 공청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흐름으로 보면 애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놨을 땐 그게 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정희 대표가 공청회를 하자고 하면서 공청회 자리에서 내놓은 사실들을 보니까 이게 다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부 부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5월 10일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조준호 인터뷰를 하고 몇 가지 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다시 반박했죠. 한겨레 신문도 그 내용을 알고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과 달라서 저희는 쓰지 않았어요. 한겨레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 잘했다- 뭐 잘했다는 우리가 얘기구나. 잘했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아무튼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그렇죠. 결과가 약간 부실하다. 이 부실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하게 생각하면 정치 공작 보고서라고 당권파들은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하신 뭐냐면 그 김보희 기자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는데 단어가 조사위원회 조사를 했어. 결과를 발표했어. 총체적 부실이래. 총체적 부정 부실이래. 사람들이 경악했고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정 당권파에 모두가 책임을 물었단 말이죠. 근데 모두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한 그 보고서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있는 게 맞더라는 거죠. 그 전체가 다 거짓이거나 또는 그 전체가 다 누가 의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소위 당권파에서 억울한 지점이 있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정희 대표의 항변이 일리가 있거든요. 일리 있어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부실한 측면이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여론이 불리해도 개개의 후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사퇴가 뭐고 결론을 내리자.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태도가 맞아요. 합리적인 태도가 맞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또 틀었다고 생각하냐면 부정이 분명히 존재하긴 했잖아요. 크든 작든. 그리고 부실도 존재해. 그러면 서로 부실이 90이고 부정이 10이어도 당대표는 부실을 가리는 것은 조사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당대표는 그 부실과 부정을 합쳐서 상징하는 바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정희 대표가 부정도 있지만 부실이 있었다고 본인이 두 개 다를 말해버린 거죠. 두 개 다. 그러면 변명으로 들린다는 거죠. 부실에 관한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담당해. 이것은 실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실 조사가 있었으니 이런 뭐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자라고 대변인이나 실무자가 하고 대표는 그 전체가 상징하는 책임을 본인의 입으로는 그러나 부정이 아무리 적더라도 부정한 부분이 있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정치적 책임의 부분을 얘기하고 부실한 부분은 그 대변인이든 조사위원회 누구든 아니면 다른 대표들이 했으면은 난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막 다 뒤엉켜서 지금은 이정희 대표가 하는 말이 맞는 부분이 있어 부실한 부분이 있잖아요. 밝혀진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석기 그 후보에 대해서 60% 중복 투표 이게 했는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중복 투표가 더 높은 후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복 투표를 또 자세히 따져보니까 집에서 가족이 하면 중복 투표잖아. 당연히 동일 IP잖아. 동일 IP죠. 그리고 공유기를 써도 동일 IP예요. 회사에서 투표하면 동일 IP고 노조 사무실에서 투표해도 동일 IP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10명 이상의 동일 IP가 있는 IP.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한 IP로 투표한 사람들. 이게 말하자면은 조직적으로 동일 IP를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투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거 아니야. 10명 이상이면. 근데 그 10명 이상도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10명 이상 하더라도 사무실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기관은 밖으로 나가는 IP들은 동일 IP로 막 보이게 한다고 네. 내부적으로는 다른 IP를 써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10명 이상이다. 이 정도, 20명 이상이다. 구분을 해보면 이석기 후보가 제일 낮아요. 동일 IP의 순위가. 그러므로 그 양반이 진짜로 숨어있는 실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동일 IP가 60% 이상이라는 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그러므로 모두가 이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집단으로 동일 IP로 투표했다. 근거로 삼기에는 틀린 근거인 거죠. 다른 근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동일 IP 그 부분이 애초에 온라인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유력한 예. 증거로 제시됐던 거거든요. 증거로 제시했는데. 근데 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다 높았던 거예요. 다 까봅니까? 예, 그거는 증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식의 뭔가 부정이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안 밝혀졌으니까. 그러나 근거로 제시한 동일 IP 부분은 사실 아니더라는 거지. 그 근거가 될 수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사라져도 이때까지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럼 큰일이 있었구나라고 했던 근거들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억울하긴 억울해. 근데 그렇지만 이정희 대표는 이 전체가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고 누군가 실무진이나 다른 대표들이 이 보고서가 급하게 작성돼서 때로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니 따로 확인해야 된다. 본인이 두 개 다를 얘기한 거예요. 부정도 있었으나 부실이 있었다. 본인이 둘 다 얘기하는데 그걸 변명으로 들리지. 근데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도 나가서 따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투표율이 100%를 넘었다. 그것도, 혹은 네, 문제예요. 뭐 어떤 오늘 거. 경향신문에 나왔던 거. 그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까 그 얘기인 거죠. 한겨레에서는 알고 있었으나 안 썼던 게 그 얘기인데. 그게 이제 투표 시점으로 보면 네. 그 투표율 정도인데 네. 나중에 당적 정리를 이후에 4월 초에 하면서 그때 인근 시도에서 넘어온 사람들 숫자가 보태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난 그거 보고 말이죠.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떤 특정 지역의 경우 총 유권자 수보다도 푸틴의 득표 수가 더 많아. 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매체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물론 보수 매체에서는 얼씨구나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 어떤 조사위원장이면서 나온 거니까 막 보도해버려도 되잖아. 자기가 단독 달고.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소스가 인터넷에 떠 있는 뉴스의 소스들이 진보 매체든 보수 매체든 일관되게 이정희 대표가 하는 말이 다 변명으로만 보이게 그 뉴스의 비율로 볼 때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조사가 부실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도 있었죠. 그리고 이정희 대표도 그 인정한 부분이 있죠. 몇 가지 뭐 붙어 있다든가 또는 뭐 서명 순서가 똑같다든가 이건 똑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그때 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기 진상조사위를 만든 거죠. 그쵸, 근데 애초에. 어쨌든 조사특위 그건 사라져버렸어. 조사특위는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더라도 이 구성을 뭐 외부 인사 몇 %, 그쵸. 어떻게 한다고 했거든요. 실체적 진실이 좀 가까우게 나오겠지. 예, 그래서 여기 활동을 좀 지켜보면 실제로 조사위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지고 과장되고 부실한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선거에서 부실과 부정이 있었는지 그게 좀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부풀려지고 과장이다.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금은 이미 입은 피해는 너무 막 크기 때문에 회복하기 힘들지. 시간이 걸리겠지. 우리 김보엽 기자한테 물어본 건데. 말하지 말라 그래요. 유사 언론인이 아니라 진정한 언론이네. 뭐 지금 건데. 제 질문이 뭐였죠? 아니 만약에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의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들이 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수명됐을 경우 만약에 예. 그럴 경우에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이거죠. 어떤 부분에 달라지냐. 정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지. 명예회복이 될 것이냐. 그걸 지금 대표단들은 다 사퇴를 하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겨레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100%가 넘는다고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그 포탈에 뉴스의 비율로 볼 때 부정이 있었다는 것과 부실도 있었다는 게 비슷한 비율로 나오거나 일제히 같은 크기로 보도를 했더라면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니야. 부정도 있었고 부실도 있었구나. 거기 지금 부실이라는 거는 부실 보고 부실 조사예요? 아니면 부실 조사. 관리예요? 부실. 둘 다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면 조사 보고서가 저는 부실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하지만 뭐 짧은 시간 내에 또 모두가 또 정파적 이해가 있으니까 자기 관점에서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그 조사할 때 이미 총체적 부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거나 혹은 몇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 강한 확신이 있었죠. 그렇죠. 몇 가지 확인해봤더니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예를 들어서 60%가 넘었단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이석기 후보만 했어. 이석기 후보가 1위였기 때문에. 근데 이석기 후보가 당권파였기 때문에 부실을 했다면 관리 책임이 있던 당권파 쪽에서 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 근거로 RP 조사를 해봤더니 중복률이 60%가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지. 똑같은 사람이 60%가 똑같은 데서 모여서 했다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수 있는 근데 거죠. 조사위는 왜 이석기 것만 봤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석기 후보가 그 1위를 했고 그 현장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했던가요? 현장 총체적으로 압도적인 1위를 했고 그 당권파고 흔히 말하는 근데 당권파가 선거 관리를 주도했고 게다가 선거 때부터 조중동 중심으로 경기 동부연합이니 그렇죠. 뭐 좀 붉은 칠을 해놓았고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게 존재했었던 건 사실인데 이 양반은 거기 소속이 아니었다잖아. 근데 어쨌든 그 프레임과 인상들을 그로부터 영향을 모두가 받은 거지. 받아서 그 사람을 이제 명분은 있잖아. 현장 투표에서 압도적 1위였기 때문에 투표가 이 사람을 까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건 나는 의도가 있던 없던 상식적인 접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을 하고 나서 나머지도 해봤어야 되는데 이걸 해보고 나서 나머지를 안 해본 거죠. 그 60%가 정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RP 중복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까지 두 번째 단계 조사를 안 했던 거예요. 이건 부실한 게 맞죠. 그 조사가 그럼 이게 기술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 기술자들이 붙어서 RP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조사해서 다른 걸 조사했더니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니구나. 이런 2차 검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1차로 나온 걸 가지고 확 뿌렸잖아요, 뉴스를. 그리고 총체적인 부실이고 8, 90%에서 그랬다고 했거든. 8, 90%가 그랬다는 얘기는 선거 전체가 다 부정인 거야.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이야. 그것도 좀 숫자 노름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결론이었다고 그때. 저는 참 묘하게 이번에 그 인터넷 투표 관리 업체 대표가 알고 보니 제 후배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후배던데. 그래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으셨구나. 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지금 그 친구도 멘붕 상태예요. 멘붕 상태. 그렇겠지. 왜냐하면 야, 가서 특친해. 이전에는 당원 관리 프로그램만 하다가 이번에 두 당이 합쳐졌는데 참여당도 선거 프로그램이 있고 민노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서로 못 믿어 하니까 그러면 한 달 안에 만들어라.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민노당 쪽에 그 인터넷 그 투표 시스템 만들고 했던 그 양반이 지금은 그 일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니까 내가 알아봐 주겠다 해서 연결을 시켜준 거죠. 당원 관리 프로그램을 하던 사람한테 투표 그것까지 해봐라. 한 달 안에 만들려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거 참 진보정당 좋은 정당 아니냐. 너 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음으로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저렴하게 열심히 저렴하게 그렇죠. 해서 납품해라. 이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다음에 저렴하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장가의 한 10% 정도 수준으로 뭐 그렇게 했대요. 시장가의 10% 수준으로. 네, 뭐 제가 10% 싼 게 아니라 10% 수준으로. 그 정도로 할인율 90%.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급하게 만들려다 보니 부실하게 됐었던 거고 소스 코드를 열어봐서 수정을 하게 된 것도 데이터를 손댄 게 아니라 뭐 글씨체, 색깔 뭐 이런 것들의 수정이
처음부터 완벽한 프로그램을 못 만든 거죠. 원래 그래서 부실이라는 비판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왜 내가 마치 온라인 투표 부정의 공모자인 양 나의 양심 문제를 건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나 너무 괴롭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멘붕될 만하네요. 그렇죠. 자기를 대변할 매체는 없고. 이게 꼬이기 시작한 지점은 몇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정희 대표가 당대표로서 상징적인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고 실무자들은 실무적인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두 개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 방점이 본인은 모든 매체가 다 부정이라고 하니 아니 부실한 수사 그러니까 부실한 조사였던 측면이 있다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리고 뒤에도 달긴 달았어요. 부정의 그 부분도 있다고. 근데 이 말을 들리지 않고 90%가 부정이라는데 부실이라고 말하니까 변명하는 것이 된 거죠.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보 매체도 안 도와주고 지금 저희는 사실에 기반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기사를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객관이 아니라는 거지. 이쪽에 한쪽 확 쏠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센 목소리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강조해 줘야 되는데 사실 개개인의 기자나 매체도 여론이나 이런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잘못도 실제로 있으니까 변명해 주는 것 같잖아 이런 게 어렵거든 해주기가. 그렇죠. 그럴 때 어려움을 느끼죠. 굉장히 어렵거든. 분명히 아닌 지점도 있지만 아닌 지점을 말하면 갑자기 네 이정희 편을 드는 거잖아. 너도 똑같은 놈 새끼다. 응? 나쁜 새끼. 응?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 극복하기가 개인적 차원은 되게 어려워요. 우리처럼 이상한 새끼들은 괜찮은데. 제가 용민 씨 기사 몇 번 썼다가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취재원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하는 동료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원인은 그러니까 이정희 대표가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리고 입이 당대표로서 자기밖에 없으니 그 말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위원회에서든 대변인이든 혹은 다른 실무자가 했어야 할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수밖에 없긴 했었는데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이정희 대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어느 순간 변호사가 돼.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만 쭉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쵸. 당 대표로서의 모습보다는 이번 공청회 때도 대표적으로 그랬고 오늘 운영위 때도 이제 경향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을 거론하고 오마이뉴스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을 거론하며 소송을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송 얘기까지는. 네.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표였다면 박근혜 대표가 이 디테일을 왜 말하겠어? 잘 모르지 또 기본적으로. 그건 맞아. 잘했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가진 상징성에 기대하는 답변이 있다고 정치적인. 근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전 작년 이제 그 통합 국면에서 이정희 대표 인터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당 대표로서 어떤 좀 큰 그림, 뭐 대의 이런 걸 갖다가 뭐 나름 바랐던 면이 없지 않았는데 내용은 뭐 며칠까지 뭐 해야 되고 며칠까지 뭐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일정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지. 역할 분담이 당내에. 그리고 그 얼굴마담이자 실무자이자 당대표이자 본인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지금 진보당에 씌어 있고 당권파에. 12일에 중앙위원회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언제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밑에서는 또 대화가 있기 마련이고 요 극단 내에서도 강온 이렇게 얘기가 갈려서 맞아요. 타협책을 좀 찾고는 있는데 오늘 그 이상규 관악을 당선자죠. 이상규 당선자는 이정희 대표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분류를 하면 당권파로 분류가 되는데 이 양반이 그 보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제안을 이제 자기가 좀 해보겠다 해서 얘기한 게 당대표단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을 하자. 양쪽이 두루 그 합의하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그거 하자. 그리고 진상조사 특위 하자. 그거는 어차피 둘 다 이견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하는 거고요. 그 앞에 게 비당권파의 요구였다면 마지막 당권파 쪽의 요구는 이제 우리랑 인터뷰를 한 이석기 당선자 같은 경우에
명분, 퇴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진보정당은 후보 선출을 당원들이 한다. 그러면 물러나는 절차도 그런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명분을 갖고 물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퇴로를 열어달라. 정치적 퇴로를 열어달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규 당선자가 당원 총투표는 하자. 그러니까 당원 총투표 하자는 당권파 쪽의 요구. 그 다음에 비대위 구성하자는 비당권파 쪽의 요구. 요걸 묶어서 내놨는데. 당 총투표도 상식적, 그 자체는 합리적인 주장인데 저쪽에서는 니네가 다수니까 총투표로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은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꼼수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민주노동당 내에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있고 그리고 유시민 대표 참여가 없게 심상정 노회찬의 진보신당 탈당파 합류한 네 그룹이 있단 말이지. 이 서로 사이에 불신이 있어요. 심하죠. 생각해보면 진보신당 그러니까 노회찬 심상정은 분당할 때 불신 그때부터 쌓아왔던 그렇죠. 그 불신의 기억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그 비당권파는 참여계와하고 합당할 때 그때 비당권파라고 불리는 이제 쪽은 그걸 반대했던 쪽이거든 말하자면. 그렇죠. 당권파 이정희 대표 쪽 사이드는 참여계와 합당해야 된다. 네. 그 비당권파라고 불릴 만한 이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파예요. 인천연합, 울산연합 이런 그렇죠. 쪽이 그랬죠. 근데 이쪽은 지금은 또 이쪽하고 친해요. 이 정치적 이해가 같아요. 네. 이쪽을 물러나라고 하라고 하니까 합친다 하면은. 그리고 참여계는 또 이런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러면 참여계도 지역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후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누가 후보가 될지 싸울 거 아니에요. 경선. 노무현도 경선을 치렀지. 경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혹은 그 내부 경선이죠. 그 과정에서 누가 참여계가 더 많이 후보가 되느냐, 민주노동계 쪽에서의 후보 많이 되냐 가지고 철저하게 대립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죠. 이때의 불신, 이런 불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파 간의 불신은 밖의 불신보다 더 깊어요. 이명박, 박근혜계의 불신은 이명박 민주당과의 불신보다 더 깊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이명박의 그 뒤처리는 굉장히 가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잖아, 안 그래? 전적으로 동의해요. 솔직히 문재인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을 때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하고 이명박의 뒤처리를 누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이 박근혜 시대에는 없는 사실도 지어내서 이렇게 문학적 수사를 하실 우리 검찰의 그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 나 했니? 멘붕 이후 최초의 정치평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사실은 불신이 있는데 그 불신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조사에 응하거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했을 거라는 거죠, 다들 각자. 그러니까 이게 그 실체적 진실, 팩트, 드라이한 그거를 바라보는 각도 자체가 이미 다 다르다. 그런 가운데 나온 결과물이 근데 또 정확한 것도 있겠지만 부실한 측면도 있으니 이게 안드로메다로 가기 시작한 거죠. 불신하는 이유 1, 2, 3, 4, 5, 6, 7 한참 얘기하는 어떤 분한테 다 듣고 나서 제가 근데 왜 그 당이랑 합당했어? 그랬거든요. 서로 불신한 이유가 되게 많아. 그리고 각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 근데 뭐 밉고 싫은 게 이유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우리 노회찬, 심상정 두 분도 보면은 정계 베일집 배현정 이런 사이 아닙니까? 사실은 두 분 사이도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실제로. 당연하죠. 예. 얼마나 적절한 비유야, 그지? 누가 여기서 이게 사안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처럼 비치다 보니까 예. 이제 뭐 계속 보는 국민들 시선에서는 이게 점점 이제 염증 같은 게 좀 느껴져요. 별로 얕어, 이 이미지 속에서는. 당권파는 뭔가 나쁜 사람, 막 이런 그죠. 이미지까지 생긴 것 같아요. 당권파가 사실 다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권이라는 말 국어사전 찾아보면 당의 주도권이라는 뜻이고 당권파라는 건 당의 주도권을 가진 어느 집단이고. 당에도 다 당권파가 그렇죠. 있어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일면에 보면은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이제 문재인 이사장하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어놓고 만약에 여기서 뭐 이해찬 총리가
대표가 되고 이러면은 신당권파가 될 것이다. 호남과 뭐 친노의 결합으로 신당권파가 되고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똑같은 표현으로 새누리당도 친박계가 당권파죠. 거기는 당권파밖에 없어요, 거의. 요새 뭐 분화했어요, 분화. 친박에 신박, 복박, 구박, 신신박, 뭐 최신박. 근데 신신박. 신신박. 이게 경기 동부연합과 당권파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또 그렇게 표현할 만한 과거가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하죠. 또 패권주의적인 당군형 뭐 이런 그 문제가 히스토리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쌓았던 역사 때문에 욕을 먹는 것도 맞아요. 지금 이번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그 조사를 다시 한번 진상 조사를 해서 드러나겠지만 억울해할 것도 없어. 어떤 일면에서는 그러니까 잘 얻어맞고 잘 수리하면 맞죠. 기회 될 수 있죠. 예, 진보 정당은 원래 좀 세련되고 멋있고 현대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좀 이게 외부적인 환경 탓도 있어요. 잘 얻어맞고 잘 수리하면 쓸 수 있다. 나도? 달갑게 손잡지 마. 악수는 몰라도 손등을 싸는 그러지 마. 순간 설레었어요. 원래 당권이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당이나 당의 권력을 잡았다가 놓치기도 하고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정당이든. 근데 이 민주노동당의 당권파라고 지금 현재 불리는 사람들은 한 번 잡은 당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 어떤 그 강도가 지나치게 강렬하다. 모든 정치 세력은 당권 혹은 대권을 잡고 싶고 권력 의지를 가진 정상이거든요.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근데 걔네들이 그걸 놓치기도 하잖아. 걔네들이 맨날 욕하는 민주당만 하더라도 당권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어. 지금까지. 다 했단 말이야. 꼭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으나 박근혜도 당권을 잡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근데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잡은 당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지점이 존재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그걸 겪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불신을 쌓게 되는. 당권을 놓칠 수 있는 거거든, 당연히. 언제까지 자기들의 클럽, 자기들의 정당, 자기들의 모임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 세력이 모여서 여러 정파가 당권을 잡기도 하고 자기들이 나중에 비주류가 되기도 했다가 다시 뭐 시대가 바뀌면 잡기도 했다 그런 거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비판도 하죠. 이게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또 진보신당 탈당파가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이게 뭐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꾸려졌던 그런 연대였기 때문에 연대이자 연합이자 그 통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씨는 계속 내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비민주당 연합으로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념과 가치가 정말로 같은 정당을 못할 정도로 하늘과 땅이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하고는? 아니, 크게 보면 민주당하고 나는 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건 좀 거리가 있다고 치면 과거의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쪽과 참여계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다른가. 같은 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2007년 당시 대선 때는 여담입니다만 불안하다. 열린우리당 예비 후보로 2007년에 이분이 등록했습니다. 허경영. 야, 우리 정치는 정말 변화무쌍이야. 허경영이 왜 열린우리당에? 조선왕조 부활. 당이 이렇게 없어지기 없어지기 직전에. 네. 당이 그쵸. 없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입당을 하셨죠. 입당은 아무나 할 수 있었는데 입당 원서가 된다. 말릴 수가 없었던 거라고 봐야지. 나머지 후보들은 뭐 대통합 민주신당이 좀 이렇게 분화하던 도중에. 그 민주당은 누가 대표가 될 것 같아요? 누구로 보세요? 지금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다음 주 월화 이제 후보 등록인데요. 네. 지금 이제 공식 비공식적으로 선언하신 분들이 김한길, 우상호, 신계륜, 또 한 분 이해찬. 그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네 분. 그러면은 이해찬이겠네.
그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다고. 아니, 내가 우리가 맞장구를 칠 수는 없잖아. 멘붕 상태인 내가 봐도 딱 그림이 나오네. 어? 근데 최고위원회 아니, 최고위원들을 5명을 선임을 해야 될 텐데. 아니 그 차순위자들은 다 최고위원 되는 거예요? 예. 선출직이 5명인데. 선출직 5명에 지명직 여성 4명까지. 있잖아, 여성 1명. 차영 전 대변인 나온다고.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요? 자, 여기서부터 편집해 주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확인했어. 예. 근데 난 또 이번에 이 그 통합진보당 그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냉정하게 그 아프게 비판하느냐를 마치 경쟁하는 것 같아. 응? 이 진보 진영에서도 진보 진영의 여러 인사들도 보면 왜냐하면 여론 자체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9대1, 뭐 9.5대 0.5 정도 수준으로 거의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당권파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모두가 다 명백한 부정을 변명하는 이정희 정도의 그 외에 정보를 접한 적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러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평론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일선 기자들이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공청회 자료라도 볼 수 있고 공청회 자료만 읽어봐도 물론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면도 있지만 납득이 가는 지점도 있거든요. 길어 귀찮아 달기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귀찮아. 근데 그걸 다 읽고 나서 성실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기사를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있잖아요. 누가요? 자기? 응? 그렇게 이정희 대표의 실수나 잘못도 있을 것이고 또는 조사위원회 실수나 과오도 있을 것이고 선거의 부정도 있을 것이고 부실도 있을 것이고 어렵단 말이지. 왜냐면 공청회 자료들 읽어보잖아. 잘 이해가 안 가는 지점도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날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길게 수십 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정희 대표가 하셨죠. 그러니까 조사위원회에서 할 일을 본인이 했단 말이야. 길게 꼼꼼하게. 근데 좋은 정치인이 공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은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거든. 근데 가장 먼저 이 양반이 어쨌든 드러나기로는 또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이 양반이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거의 명백하다. 자기가 조사한 건 아니잖아. 자기가 자료서 보지 않았잖아. 자료 안 봤잖아. 반박 자료도 안 봤잖아. 당사자에 전화 안 해봤잖아. 그러면 기다려야 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론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자료에 접근 가능하거나 혹은 그런 영향력 있는 논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료를 볼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결론을 내린 거지. 대단히 긴박하게 갑자기 날카로운 비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평소에 결코 조중동에 잘 등장하지 않는 분들이 네. 이번 국면에서 막 무더기로 조중동 지면을. 예. 그러니까 본인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진보 진영이라 하더라도 비평을 가할 수 명백하게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비평을 가할 수 있어서 비평을 가한 지점도 있겠으나 안 봤잖아. 응? 어떤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주장에도 한 번은 귀를 기울여서 자료를 자세히 봐야 된다고. 그게 기본적으로 나는 진보 자세라고 보는데 더 날카롭게 비판한다고 하는 경험하는 것 같은. 안타까워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안타까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러기에는- 애정을 담아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기엔 너무 칼이 세. 응?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 그러냐 저 절에서 그거 대나무. 죽비. 죽비로 내려치면 모르겠는데 진짜 도끼로 막 치고 도끼로 쳐가지고 이제 목이 잘려 나갈 정도로 세게 쳐버리면 어떡하라고. 갑자기 또 이준석이 생각이 나네. 난 이준석보다도 저는 이준석보다도 그 정봉주 의원의 형 정봉근 형님. 이 정봉근 형님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봉주 의원이 학생운동하다가 잡혀갔는데 경찰에서 3일 동안 연락을 안 해준 거예요. 잡아갔으면 잡아갔다고. 근데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그랬는데
막 그 정몽군 형님 욕을 했겠지. 그러니까 경찰한테 왜 연락을 안 해줬냐고. 경찰도 같이 욕을 하는 학생 거야. 운동 시절에. 예. 나 형인데, 너 지금 저 경찰서 앞으로 나와. 갔어요. 둘이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이 뭘 가져오면 검을 가져갔어. 개검을. 이 새끼 목을 잘라버리겠다. 아니 쿵을 하신 거고요. 쿵 무술을. 18기라고. 구를 했으면 이걸로 하면 되지. 왜 가져가? 18기 무기를 뽑으라지. 그 18기를 하셔가지고 그분 차 뒷번호가 1818이고 그리고 그분은 정치적인 분이 아니에요 전혀. 정치는 잘 모르시는데 네. 의리. 혹시 벽돌 공장 하시나요? 아니요. 그분이 뭘 하시는지 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예. 통화중부당 사건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그 조사의 결론도 나오고 그때까지 이미 결론을 낸 사람이 많겠지만 일부라도 잠정적으로 결론을 유보했다가 그때 결론을 내도 된다 이거지. 지금 보이는 것이 다 사실과 진실은 아니다. 그렇죠. 이 정도.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저쪽에 공청회 자료 공청회도 몇 줄로 될 기사 말고 진짜 원본 공청회 자료가 있어요. 몇 페이지? 70페이지인가 80페이지인가 내가 읽다가 졸았어. 뒤에는 사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본 사람들이 기사를 좀 써줘야 되는데 가장 성실한 안타까워. 언론은 한겨레밖에 없는데 밖에 없는데 한겨레가 안 하고 있다고? 한겨레의 영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방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겨레 TV. 네가 복귀해야 된다고? 아니 케이블로 위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방송이. 한겨레가 그러니까 방송해야 된다. 한겨레가 보도 채널이 케이블에 있어야 된다? 아 그렇지. 그렇게 말해줘.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네. 저 김용민 교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근데 한겨레가 방송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좀 뜬금없게 했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진대가요. 딴 데 좀 부자 동네는 예전에 한 민주당이 500표로 졌는데 이번에 한 5표로 졌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선거에서 이거 이겼다. 판단을 했는데 임대 아파트 또 단독주택 요 지역은 500표로 이기던 곳이 500표로 졌어. 그분들은 내내 TV 방송에서 김용민 의원 꼭지, 두 꼭지, 세 꼭지에서 계속 나오는 그것만 보고 천하의 몹쓸 놈이 이 지역에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고 그 임대아파트 가도요. 그분들이 워낙에 또 삶이 고단하신 분들이라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오세요. 만날 수가 없어. 밤 9시까지만 확성기로 선거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로 접촉할 수 있는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목소리. 그분들이 한겨레 보도 채널을 따로 보실까? 아니 최소한은 또 TV 채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다른 목소리가 있으면 이쪽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는. 채널이 몇 개인데 종편도 안 보는데 지금. 아니 종편이야. 종편이니까 안 보지. 아니지. 걔네들이니까 안 보는 꼭 거지. 그렇지는 않아. 그분들이 종편이어서 안 본다기보다 채널 이미 너무 많고 엄청나게 많고 그 종편의 그 드라마 그 심혈을 기울인 드라마 제목이 뭐였죠? 그거? 한반도인가? 마지막으로 심혈을 얼마 전에 종영된 그 시청률이 1%가 안 났다는 거 아니야. 0.8 몇이야. 거기 뭐 100억대가 들어갔느니 어쩌니 했잖아. 나중엔 30억 깎아서 70억으로 했어요.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봐가지고 인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해서라도 이게 진짜 뭐 정말 야, 너 지금 월급 받는데 졌잖아. 어떻게 인수해? 자, 한 가지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기 묻겠다고? 무슨 자격으로? 아니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누가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김두관 지사 그만두면은 누가 나와요? 거기는? 누가 나와요? 일단 그만두면 그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새누리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99% 아닙니까? 높다고 얘기할게요. 높다고 봐야지. 김두관 후보 정도의 인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분은 대선의 생각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심에 뭐 어떤 그 기폭제가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뭐 자신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김두관 지사가 예.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사를 쓰려고 보다 보니까 2007년 예. 대통합민주신당 예. 대선 후보 경선 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그때도 나왔죠. 예비 경선에서 양반이. 탈락을 탈락했죠. 했었죠. 컷오프. 네, 컷오프 그분은 대권의 뜻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예, 그때부터 있어요. 있었다고 봐야겠죠. 아니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분의 어떤 콘텐츠나 스토리나 장래성이나 다 따져보면은 정말 대권 주작감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 임기는 좀 마치고 하는 게 그분이 몇 달 전에 그 외국 대사를 만났어요. 네. 그 대사가 한국의 대통령제는 5년이면 너무 뭔가 국정 철학을 펼치기에 너무 짧지 않냐. 네. 그랬더니 네.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헌법 바뀌고 4년 중임제가 되면 8년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얘기다. 네. 김두관 이번에는 안 뛰는구나. 개헌하고 다음에 하겠다는 의지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개헌을 개헌을 얘기한 후보가 나왔죠 지금. 이재호. 의원이 자기는 3년만 해도 된다고. 3년만 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선을 또 같이 치를 수 있도록 만든 아유, 감동 다음에 먹었어. 그분에게 중임제를 만나면 하겠다. 꼭 전해서 3년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된다고.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아예 안 해도 되니까. 3개월도 안 해도 되니까. 네. 근데 저런 게 있지. 이 한나라당에서는 그리고 보수 매체에서는 김두관을 자꾸 띄우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친노의 분열 프레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 양반이 또 욕심이 있고 김두관 지사가 욕심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이준석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준석 비대위원이 문재인보다 김두관이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이게 정치에는 신동이 없어요. 인생에 신동이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준석 그 비대위원의 워딩과 또는 뭐 그 공개적인 발언들을 볼 때마다 좋은 기획자가 붙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나오라고 네. 그래요, 나오라고. 이 방송을 보시면 한번 초대합니다. 이준석 위원 말고 이준석 위원에게 이런저런 그림을 이렇게 내려주신 분 있다고 봐요. 네. 또 하나 짚히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옥상 가서 얘기 좀 해봐요. 또 하나 임태희 출마는 대통령과의 교감과 무관한 겁니까? 관심 없어요. 아니 MB는 박근혜밖에 없어요? 뭐가? MB는 박근혜밖에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그 말이. 그 이제 자기 MB에게는 다른 사람이 많지요. 아니 그 자기 후계자와 관련해서 여전히 현직의 대통령이 자기가 점지하고 싶은 욕망 또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들 중에 일부겠지? 오세훈, 나경원은 날라갔고 그게 안 될 거라고 이제 알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절대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누굴 것 같아요? 그거 모르지 나도. 근데 투트랙, 쓰리트랙 이렇게 막 예. 던져보고 그런 시도를 오래 해왔지. 다 실패했지.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힘도 빠진 상황에서 그 시도가 성공할 거라고 본 사람은 없으나 네. 우리가 가는 그렇게 해서 포기하실 분은 아니라고 봐. 박근혜는 일단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지. 그것도 계속 지켜보겠지. 박근혜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대선에서 6개월이면 진짜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노무현 대통령 한 달 전에 3위였다니까 그러네.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달 만에 대통령 된 거예요 사실상. 물론 그 전에는 훨씬 높았지만 주르륵 빠졌다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후보 바꿔야 됐다고 했다니까. 후보 단일화 협의에 후단 협의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 내에서 바꿔야 된다고 그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노무현 바꾸라고 막 탈당하고 그랬죠. 아니 뭐 그래놓고 한나라당 간 건 뭐야 도대체? 한나라당 간 사람도 있었죠. 있고 있었지 그 정몽준, 정몽준한테 간 사람. 전몽준한테 간 사람도 있고 예. 쌩 난리가 났었지 그때. 그러다가 대통령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단일화해서 진짜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런 기대도 있을 거야. 우리 각각. 임태희는 아닐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피선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갈 수 있죠. 일단 나가긴 하되 각하는 예의주시한다. 간을 본다. 이제 관심이 그만해. 없어요. 이쪽도 몰라. 아무도 몰라. 카카의 뜻을 어떻게 알아. 카카 본인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왜 알고 싶으신 거예요? 예? 왜 알고 싶냐? 여권에서의 어떤 그 해가 져서 그래. 해가 져서. 드디어 멘붕이 시작됐어. 8시가 돼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다음 시간이 됐건 그 다음 시간이 됐건 또 우리 멘붕 김용민 게스트석이건 저기 원래 자리건 전 지속적으로 멘붕 회복을 위하여 여기에 출연한다기보다는 또 등장한다기보다는 얼쩡거릴 거예요. 얼쩡거려서 멘붕 치유가 확인되면 또 다시 새로운 기획을 또 해보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마기고. 안마기 광고. 안마기 광고. 네가 해봐, 해보실래요? 네가. 간만에. 야, 저기 가서 한번 해봐. 형이, 이 우공토 어깨 안마기, 이걸 소개할게. 이 화목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이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직장인, 학생, 노인분 내 그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팡팡 GS 홈쇼핑 G마켓 옥션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았어. 우수 중소기업 전동 어깨 안마기인데 고마운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거야.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이TV 메인 화면 배너 myhan이.co.kr 여기서 주문을 해주면 될 거야. 밤 12시에라도 언제라도 전화를 해. 전화를 받을 거야. 끝! 방청 신청 또 있어? 예. 방청 신청하실 땐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블로그 team.한이.co.kr/cctv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비밀글로 신청해 주시는데 아직도 나 방청할래요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꼭 사연과 성함, 연락처 및 땡땡땡을 남겨주세요. 몸무게. 몸무게를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